있어서 법원이 선처해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 거예요. 내란과 국민들이 싸웠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터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 하나 부정한 돈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 걸 네. 여당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람이 법원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 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때 주권자로서 정말 불쾌했어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공식 대변하는 분임을 알리는 패널 인증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전두환 때 보도지침 이러이러한 기사만 내보내라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여당일 때도 비슷한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모 평론가에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저는 오늘 모든 방송사에 공문을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입니까? 세상에 별의별 보수가 다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보수 패널이 아니고 자칭 보수 패널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보수 참칭 패널입니다. 네, 보수 참칭 패널 장성철 소장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뭐 저희도 한번 좀 자성해 보면은 TV나 뭐 종편 그리고 유튜브에서 민주당 뭐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좀 불편한 얘기, 그 보편적인 당원들의 정서와는 좀 다른 주장을 펼치는 평론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지요. 불편해하지만 또 우리가 끌어내라, 바꿔라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저쪽은 아주 보다 솔직한 것 같습니다. 아예 보수 패널 인증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자기들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평론가는 보수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 없게끔 하겠다. 야, 참 정말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뭐 유치한데요. 네. 유치한 게 저것만이 아니라 뭐 네. 시리즈로 유치하고 있어요. 시리즈로 저거는 아주 애교고 내란까지 하는 놈들이니까 뭐 근데 진짜. 뭐 장성철 소장만 염두에 둔 것 같진 않고 아까 김종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친한동계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염두에 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한동훈에 대해서 쐐기를 박았지 않습니까? 같이 네, 못하겠다. 예. 그럼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으로서 방송에 나온 사람들도 타겟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분들도 다 국민의힘 출신이니까 네네. 국민의힘 그 몫으로 해가지고 뭐 잘하는 나오게 겁니다. 되면. 그렇게 걷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갈 때까지 가보라 그러죠. 뭐. 근데 그분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주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패널들 보면은 도리어 당에 중도적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그 당에 생각이 바른 사람이 있구나. 뭐 그렇죠. 꼴통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당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중도 확장 외연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네. 그것마저도 듣지 못하겠다. 내치겠다면 뭐 내치면 되죠. 뭐. 네, 하여튼 뭐 그 당은 뭐 그 당을 그렇게 뭐 대놓고 비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작은 이견도 견디지 못하는 이런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보면서 야 여기도 날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곽상원 의원이 네. 김어준 총수를 연일 겨냥하면서 유튜브 권력이 됐다. 심지어는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른다는 이 사안 건 잘 모르시는구나. 예. 뭐냐면 저는 유튜브 방송 제가 나온 거 말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어준 씨가 뭐 이렇게 센 거 같기도 하고 내란 국면에서 이제 존재감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근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일반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반론적으로. 그건 뭐냐면 유튜브가 뉴미디어로서 사실 사람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요번에 지금 네팔에서 어마어마한 격변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팔에서. 네네. 그 총리도 사임하고 뭐 민중들이 정말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SNS를 정부에서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정부가 SNS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그 SNS라는 게 사실 뉴 미디어 기능도 하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그렇죠. X 같은. 유튜브 지금 X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네팔에서의 격변 사태, 이거는 이제 뉴 미디어나 SNS가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거시 미디어는 그래도 2중 3중의 안전장치들이 좀 작동합니다. 뭐 그게 제대로 되고 있냐 아니냐인 건 모르지만 종이신문만 하더라도 뭐 각자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종이신문의 여러 뭐 인권 침해 사례를 들여다보는 법률적 기구도 있고요. 방송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지금 빵 좋아하는 분 때문에 좀 왜곡되긴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제 공공재인 방송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느냐, 또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뉴미디어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탈도 많고, 근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매체가 만약 일탈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고요. 이게 누군가의 시샘 때문에 또는 뭐 그 리그에 끼지 못한 사람이 그냥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냐,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거냐라는 건 이를테면 문제 제기한 사람이나 그 문제 제기를 방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영역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전 차제 유튜브를 통한 정치평론이든 유튜브를 통한 언론 기능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일반론적으로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핫한 존재가 됐어요, 김어준 총수가. 아니, 그분은 늘 핫했고 음. 곽상원 씨가 갑자기 핫해진 것 같은 느낌도 근데 사실 드는데. 곽상원 의원의 그 발언은 네. 굉장히 뭐랄까요,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 발언 그러니까 뭐 같아 그런 보여요. 까닭이 있나요, 그분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그분이 갑자기 왜 이 논란에 참전을 했는지는 알 수 네네. 없지만은 김어준 총수가 거의 그 민주당의 정치인들 줄 세우고 있다. 실제로 제가 초선 의원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김 총수하고 지금 불편한 사이라는 걸 알고 말한 것 네네. 같은데 그 뉴스공장에 안 나가면은 이거는 다음 공천을 기약하기 어렵다. 물론 대놓고 뭐 예를 들면 자기 방송 안 나온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경쟁자를 막 열심히 출연시킨다든지 그런 야바위 짓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안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그쪽하고 어떤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다. 그래서 뭐 그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면 워낙 등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는 김어준, 오후에는 뭐 최욱 이렇게 해가지고 큰 등치잖아요. 네네네. 일종의 플랫폼이 굉장히 크니까. 네. 뭐 대중 정치인, 저희 같이 약간 뭐랄까요, 뭐 자아실현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네. 그 구조에서부터 자유로운데 대중 네. 정치는 안 그럴 것 같고. 근데 그건 자연스러워요. 거기까지는. 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악용하느냐, 또는 뭐 어떤 그 적극적인 정치 개입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느냐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친문 정치를 어떻게든 계승시키기 위해서 애써왔던 김어준 총수의 그간의 어떤 노선을 보게 된다면은 전 너무 걱정돼요. 지금 조국하고 붙어가지고 조국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근데 것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조국 대통령 가능성이 몇 %라고 보세요? 아까 뭐 여러 가지 공 선생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조국의 가장 큰 적은 누굴까요? 본인인 것 같습니다. 조국이죠. 예. 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인데 8.15 전에 거의 마지막 면회가 네. 법학자들이었어요. 법학 교수들. 예. 그러니까 조국 씨가 원래 직업이 법학 교수 아닙니까? 그렇죠. 법학자, 그러니까 형법 전문가. 예. 그렇죠. 네, 법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하는 게 자기 직업인데,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죠, 사실. 뭐 법대 교수를 했던 사람에게 동료 법대 교수라면. 그 사람들 4명이 이제 면회가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다 똑같은 얘기만 했습니다. 네. 석방되어 만약 나오게 된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당분간 조용히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그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들 생각해야 된다.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네. 그래서 연구자니
어디 침잠해가지고 그 공부나 좀 하든지 네. 아니면 뭐 산행 같은 걸 좀 하든지 이러고 공개 활동하지 마라 이런 걸 정말 신신당부했대요. 네. 그런데 귓등으로 듣는다는 표현 아시죠? 예, 예. 듣기는 듣고 뭐라고 안 하는데 이렇게 느낌이 아이고 절대 그렇게 안 움직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애정이 담긴 사람의 표현인데 예. 최근에 조국 뭐 전 대표 곧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은 분의 행보를 보면 안쓰럽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네. 네, 직접 가해자가 있고 2차 가해자가 있고 뭐 여럿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하여튼 가해 쪽 사람들 중에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이 조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가 정말 눈물 어린 호소를 했는데 꿈쩍도 안 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빵 터지니까 그제서야 뭐 전화를 안 받는다는 둥. 그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는 정말 내가 피해자와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좀 연대하려고 하고 정말 그분을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나름대로 뭔가를 했어요. 됐지요.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피해자 대리인의 경우에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말 자중해라 조국 씨. 예?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르냐 이런 네. 비판을 해요. 예. 그런 비판을 듣고 나서도 지금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또는 예.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여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들과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국민하고 해보자고 하는 정치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물론 약간 뭐 관심을 좋아하고 뭐 성격이 어쩌고저쩌고 이건 다 알겠는데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네. 멈춰야 될 때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멈추지 않고 막 가는데 그럴수록 자기가 원하는 데서 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국은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네. 걸 알 수 있는데 예.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이를테면 5%에서 1%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로에 수렴하게 될 거다. 이건 악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조국이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당원도 아닌 입장에서 게다가 또 수감돼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개입할 여지가 뭐가 있느냐? 아니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10장짜리 편지를 받았다며요. 예. 강미정 대변인 보냈다며요. 강미정 대변인이 아니라 이제 강미숙 변호사라고 네네네. 뭐 하여튼 그 사실상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예. 피해자 쪽에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10장이나 되잖아요. 예. 그럼 뭐 이 사람은 셀럽이고 그러니까 여러 편지들도 오고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주 짧은 편지라도 지금 제가 옥중에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 당 관계자들에게 사실 한번 물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일단 그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다. 제가 몸담았고 또 제가 만들다시피 한 정당에서 이런 일이 일단 이런 언론적인 얘기 게다가 있잖아요. 또 강미정 씨는 본인이 영입한 사람 아닙니까? 네. 또. 그러니까 예. 원칙적인 얘기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만 했어도 지금의 사태는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조국이 잘못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조국의 당이잖아요. 이름만이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사람들 잔뜩 모아다가 네. 사무총장 뭐 사무부총장 이런 거 시켰던 거고 예. 사무부총장이 누구예요? 지금의 가해자잖아요. 근데 왜 책임이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책임도 있고요. 도덕적인 책임도 있고요. 실질적인 책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 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책임 이런 책임도 직시하지 않고 이런 책임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네. 어떻든 간에 불똥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를 막아보려고 하고 사무총장 황하아무개라는 사람의 태도는 정말 적반하장이었어요. 죄송하대요. 누구한테? 조국한테.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민들 조국 혁신당에 표를 줬던 시민들은 그냥 바보인 거예요. 바보가 됐어요. 마치 그냥 데모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라고 웅변을 하는 것 같아요. 못마땅합니다. 아이고 참. 아니 이게 이런 거죠. 그 자기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 근데 하청업체 직원이야. 근데 지금 자기는 등기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지금 자기 공장의 그 소유주가 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꼴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어떤 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니
여러 사람이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 당의 이름이 조국당이잖아요. 그럼요. 조국당이고 자기 이름이 조국이고 예. 그런데 나 몰라라 하는 건 안 되고요. 네. 정말 이런 사건들은 앞서 교훈도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실형을 산 유력 정치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의 조국보다 훨씬 더 대권에 가까이 가 있던 사람도 한 방에 훅 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 입장에서 좀 안쓰러울 수도 있고 뭐 아이고 안 됐다 할 수도 있지만 명백한 범죄 앞에서 네. 네? 그것도 위력을 가진 쪽에서 그러니까 뭐 위계이한 그런 범죄가 저질러졌다면 네. 이건 정말 치열하게 반성해야죠. 근데 그 가해자들은 어떤 멘탈리티였을까요? 아니 그 안희정 씨의 사례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민주당 기반의 정당 뭐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원래 출신들이 다 그쪽이었으니까 거기서 이런 이 성비위 이슈로 이렇게 말하자면 휘말리게 되면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들을 아침부터 알 법도 제가 한데. 저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하나만 할게요. 예. 맹자에 나오는 대목인데 양의 왕 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당상에 있는데 소가 지나가요. 근데 보니까 어디 가냐 그랬더니 소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잡냐? 네. 옛날 종 만들 때 기술이 부족하니까 소를 잡아서 그 피로 피치를 한다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네. 소, 야 풀어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없어라고 물어보니까 양으로 바꾸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백성들이 듣고는 왕이 이상하다. 소가 죽나 양이 죽나 똑같은데 소는 비싸고 양은 싸니까 인색해서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맹자님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될 자질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를 보니까 차마 못 죽이겠어요. 왕은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의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네. 만약 윤석열이 조선의 왕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기도 없어요, 이거. 아, 글쎄. 그다음 죽을 때까지. 왕의 부인이 진짜 왕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정말 왕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데 그 참아 못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왕의 자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조국당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세를 했어요. 도지사가 됐어요. 뭔가 권한을 휘두르는 자리가 됐어요. 이럴수록 참아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관장이 되거나 뭐 좀 조금의 힘, 인사권 있잖아요. 사무부총장이 그랬잖아요. 면접 네. 같은 거를 네. 완전 갑질을 한 거잖아요. 정말. 네, 그렇죠. 정말 아니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래방에서. 아니 노래방도 그렇고 면접도 그랬거든. 이 작가야도 사건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여튼 예. 그것도 아, 노래방이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네네 예, 이것도 예, 이제 예. 새 출발하는 젊은 여성에게 네. 그게 우리 딸이라고 생각해봐요. 정말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딸이 이 작가에서 면접을 봤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취업하려는 젊은이의 그 안타까운 그 애절한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혁신이 있고 거기에 어디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인간 저질들이죠. 예.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알량한 권력이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인사권에 조금 개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참아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뭐냐 자질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판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조국이 갑자기 정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에 자리가 좀 생길 것 같으니까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잔뜩 불러 모으고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B급 정치인들 잔뜩 불러 모아가지고 얼개설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에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국민이 12석이나 준 마음 네?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앞으로 하나씩 나가고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쇄빙선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주면서 국민들에게 자기들에게 기회를 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한량한 요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우쭐대면서 말이에요. 예. 정말 건방지게 짝이 없는 작자들이에요. 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이런다고 한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보내야죠. 네. 네.
깔끔하게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이 나중에 합당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라면. 물론 그중에 12명의 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네. 비당권파라고 해가지고 조국하고 내부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을 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에 대해서 모두 불신하는데 최근 한 명은 그래도 조금 인정하기로 한 게 박은정 의원입니다. 이 양반은 정말 검사 출신의 장점을 잘 살려서 검찰개혁에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좀 살려두거나 살려둔다는 말이 그렇지만 하여튼 네. 이런 분들하고는 함께 쓰임새가 할 수 있어요. 있죠. 박은정 의원은. 네? 박은정 의원은 쓰임새가 있어요. 아니, 쓰임새도 있고 본인이 열심히 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의정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죠.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해야죠. 저는 그리고 김준영 의원 이런 김준영 사람도 의원, 그렇고. 그분도 네. 이제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냈던 네. 외교 분야의 또 전문가기도 하죠. 저는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원장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들이 아마 조국 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가 중도에 물러날 그 시기까지 법무부에 있었던 사람들일 텐데 정권 초부터 문재인 정권 초부터 그 시기와 맞물려서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아주 뜨거웠거든요. 저는 이자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뭐 저희는 추정만 할 뿐이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이재명이라는 차기 유력 주자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네. 이게 이제 이낙연 개와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니 확신해요. 그 추정할 만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타난 모습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정말 핍박을 받았고 경기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청와대가 딱 그런 입장이 정확하니까 경기도지사도 임명권을 행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같이 손잡았다가는 나도 털린다 이런 염려도 있었고. 그렇죠. 거기도 뭐 무슨 국가하고 비슷한 작은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LH가 있다면 거기엔 GH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자리가 있어요. 산하기관도 많고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 정의당 사람들 데려다가 뭘 하기도 하고 그랬죠. 저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옴부즈만 위원장을 하기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왜 해야 되냐? 저 오창익 국장이면 할 만한 분이지. 아니 그게 혼자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별로 하여튼 뭐 그런 거 위원장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올 사람이.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저 경기도 인권위원장도 저희 가까운 분한테 좀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보통 정치 예비군도 그렇고 지역에서 아니 도만 해도 굉장히 큰 단위 아닙니까? 그렇죠. 광역이니까. 예, 예. 근데 인구로는 경기도가 제일 크거든요. 서울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가서 일할 사람이 없었다는 건 문재인 청와대 말고는 해석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심했다. 왜냐하면 이재명 스타일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하냐면 국무위원 중에 참 정말 뽑아놓고 보니까 저 사람은 예.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 정성호라고 찝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국무회의 때 보면 보이잖아요. 예, 저 예. 사람 정말 같이 국정운전을 하자는 건가? 뭐 딴 세계 있나? 뭐 이렇게 좀 산재 관련해서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아유 특사경이 뭐 수준이 낮아 이런 엉뚱한 얘기는 하고 예.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대통령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성호 씨가 뭐 대선 주자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비서실장의 강훈식, 뭐 국무총리의 김민석, 뭐 이러면서 여러 그 대선 주자들을 오히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 상차림이 푸짐해지는 느낌이죠. 아유,
정말 참. 그러니까 잘못하면 레임덕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우리가 원팀으로서 민주당이란 팀이 예. 지금 5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년도 중요하잖아요. 정권 재창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요. 또다시 윤석열 같은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만약 다음 대통령이 장동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끔찍하잖아요. 대한민국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신천지 계열의 어떤 신문이 여론조사했는데 1등이 장동혁이에요. 자기 대권 주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거 이런 것도 잘했어야 되지만 예. 차기에 대한 생각도 잘했어야 되거든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좁았죠. 그렇지. 예를 들면 이낙연 정도로 좁았고 조국 정도로 친문 안으로 좁았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뭐 추윤 갈등 등을 통해서 이제 막판에 망가지면서 정권을 그냥 헌납했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윤석열한테 진 겁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억하 감정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렇게 이재명 그 유일한 대안이었고 정말 최고의 그 대통령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죽이려고 작정했던 겁니다. 이 친문 세력들이 말이죠. 아니 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감이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이란 정치인은 진화하는 정치인이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어제보다 말이에요. 오늘이 낫기 때문에 예. 뭐 한 5년 전, 7, 8년 전에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뭐 네. 인정할 수도 있고 다 좋아요. 예. 근데 문제는 기회는 줬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죽이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죽이기에 들어갔어요. 네. 그때 저는 그 해경군 김씨,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를 완전히 그 얼굴에 먹칠을 하기 위한 해경군 김씨 공작이나 아울러 김부선 스캔들 이거 누가 획책했는지 이제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저거죠. 대장동이죠. 그래서 대장동도 마찬가지죠. 아니 대장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열심히 이 돈 챙기러 다니는 부패 인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장으로서 여러 공적과 치적을 단박에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그래서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의 기반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네. 그러니까 뭔가 일종의 다른 스캔들 의혹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정말 부셔버렸거든요. 네, 네, 그건 정말 잘못한 거죠. 정말 그것도 제가 아니 이거는 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네, 네. 뭐 꼭 무슨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제 논조를 잘 보시면은 그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악플을 다는 인간들이 있지만 저 어제 국회 갔었는데 네네. 박희승 봤습니다. 박희승. 박희승 그 판사 출신. 네네. 네, 그 양반이 지금 특별재판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발언 있잖아요. 네. 그 상계특검 뭐 대책회의인가? 네.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인.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특별재판부 건에 대해서. 일단 그 사람 그 박희승 의원의 발언 풀 버전을 보면요. 네. 정말 화가 납니다. 일단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이에요. 한 10년 전에 그만두고 네.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이제 3번째 된 거예요. 네. 그 남원시, 장수, 임실, 순창군인데 여기가 지역구가 아주 복잡한데 이강래 씨도 있고 이용호라고 국민의힘 넘어가고 이런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있었고 막 예.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됐어요. 예. 그 사람이 박희승이. 네, 박희승이라는 사람 초선입니다. 예.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법원을 흔들지 마라, 막 공격하지 마라.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요. 본인의 친정이니까. 네. 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했던 것도 법원 도움 아니냐는 거예요. 네? 구속영장 기각해주고 예. 그다음에 그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했던 거 아니냐. 근데 되묻고 싶어요. 선거법 원심에서 네. 1심 판사가 징역 1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그렇지. 2년. 그다음에 대법원 가서 조희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파기환송해가지고 정말 대선 못 나게 하려고
제2의 구테타를 벌였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 기획한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아니 선거법 사건에서 1, 2, 3심이 있잖아요. 예. 1, 2, 3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항소심만 가지고 무죄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나올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거. 대법원 조의대가 한 거는 왜 박희승 아니 판사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마치 무슨 법원이 은전을 베풀어서 법원이 선처해 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 거예요. 내란과 국민들이 싸웠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터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 하나 부정한 돈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 걸 네. 여당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람이 법원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 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때 주권자로서 정말 불쾌했어요. 아이고. 이 사람 뭐냐면 법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반대합니다. 대법관 증언도 반대, 뭐 이렇게 특별재판부도 사법부는 반대. 다 그대로 돌아. 네.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자기 친정, 자기 직역의 대표인 거예요. 왠지 알죠, 우리가. 네. 이 사람은 국회의원 떨어져도 나중에 변호사 해가지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예. 판사 출신으로 예. 특히 법원의 기득권을 옹호했던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매출이 붙을 거 아닙니까? 네. 김호수가 그런 것처럼, 예. 오광수가 그런 것처럼. 예. 정말 이런 사람 국회의원 되면 안 되고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당원 주권이라든지 이런 게 확대되고 강화되는 국면이잖아요. 네. 정말 그 정치 개혁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어떤 간담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왔더라고요. 예. 왔다가 이제 일찍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패널로 갔다가 그래서 따라갔죠. 그래서 따라가셨어요? 그럼요. 저는 한마디는 해야죠. 한마디는. 예, 그 어제 아니 왜냐하면 특별재판부 검토를 네. 윤석열의 내란에 빗댔거든요. 예,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빗댈 때가 따로 있죠. 아무리 친정을 챙겨주려고 하더라도 예. 계엄군이 총칼 들고 와가지고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내란하고 네. 내란 관련 재판을 좀 신속하게 또 투명하게 진행하자는 그런 검토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내란 발언은 좀 과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당신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초면에 반말로. 아니. 그래서 누구야 국민이지 누구야? 네, 그래서 아니 주권자 국민이시지. 누구라고 얘기했더니 지나가는데 무례하게 이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주 권위 이 의식에 사람은- 쩔어 있는 이 사람이었구나. 사람은 정말 벼슬아치구나. 예. 아니 뭐 뒤끝 장렬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니 그거는 고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네네. 아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내란 극복을 위해서 싸우는데 몇 사람, 네. 특히 법조계 출신, 물론 법조계 출신이어도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은 남다른 투쟁을 하고 있지만 네. 박희승이나 네. 또 검찰 출신 여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이 유권자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건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이고 자기가 소속됐던 과거 직장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서 뛰는 정치인에게는 정말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어제 또 그렇게 찾아가셔서 아니 그냥 지나가서 인사한 거죠. 네. 그런데 불쾌한 표정으로 당신 누구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너는 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 제가 그러는 너는 뭐냐?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알죠. 박희승 의원이잖아요. 이랬어요. 의원님이라고 안 하시고. 아니 님자까지 붙이기. 존댓말은 그게 더 썼고 불편했겠다. 존댓말은 썼고요. 네. 알죠. 모르는데 그랬겠습니까? 아니 어제 내란 발언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네. 깍듯하게 그리고 행사장에서 굉장히 작게 그러셨겠지. 얘기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뭐 무례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박희승 의원님, 당신이야말로 국민에게 무례합니다. 아니 사법부가 아주 정의롭다. 뭐 판사들이 내뱉는 모든 어떤 선고가 다 진실과 정의에 입각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 국민은 그렇지가 않아요. 단순 직위원만 보더라도 직위원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아이고 진짜. 없죠. 조이대에 대해서 더더욱 없죠.
조이대에 대해서. 근데 보통 시정자 빼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아니, 저는- 놀라운 장면이었고 예.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실제로. 저는 그 대법원장은요 국민투표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게 천거를 하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투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에 왜냐하면 3권인데 뭐 입법부 행정부 쌈 아니, 싸먹을 수 있는 저는- 대법원 권력인데. 저는 국민은 늘 옳지만 네.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옳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촉법 소년 연령 낮추는 거 같은 예. 거예요. 지금 14살인데 12살, 10살로 낮추자고 많이들 그래요. 네. 애들이 그냥 훅훅 크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언론도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BC 보도였는데 원주에서 고등학생들이 할머니를 툭툭 치면서 담배 사오라고 담배 셔틀이라는 걸 시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네네. 와.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정말.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촉법 소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지 않아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동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동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경찰 같은 권력기관들이 어용학자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검찰도 그런 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사회다.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네. 마약 천국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해야 돼. 해가지고 한동훈이 시행령 바꿔 마약 수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마약 타령하면서 더 많은 인력 권한, 지금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계속 가져갈 거야. 근데 이런 선동은 사실 국민들에게 쉽게 먹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사형시켜라 막 이런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대법원장을 만약 선출직으로 하면 예. 사형제도가 부활되고 그다음에 그러네. 사형시킬 놈들은 단심제로 하자. 장동혁 같은 사람이 판사 출신이니까 이런 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요? 빨갱이는 단심으로? 죽여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 정말로. 그러면은 그런 주장을 하는 대법원장이 국민들에 의해 선택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법부는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데. 네. 조이대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계속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저 대법관이 만약 24명으로 는다 하면 지금 체제에서는 다 조이대가 늘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조이대 같은 사람들만 늘어나거든요. 그래도 그 왜냐면 판사 수를 늘리는 거, 대법관들 네. 늘리는 거는 조이대가 그만둔 다음에 추진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이대와 10명의 친구들이잖아요. 지난번 네. 아. 2차 내란 때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조이대와 10명의 친구들이 아니라 조이대와 뭐 22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니까 예. 그 사법개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상을 모를 리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안전한 사법개혁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뭐냐면 민주적 시민적 통제인데 그게 직접 선출인지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장환 목사가 내일 해병 특검에 나와야 하는데 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인 신분이어서 사실은 뭐 불응해도 뭐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장환 목사로 지금 점점 그 의혹이 집중되고 있어요. 예. 이분은 참고인인데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참고인인 거고요. 아. 내일 출석 안 하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전환하는 거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 참고인이 있고요. 예. 피의자로 의심되는데 예. 그걸 좀 확인해 보기 위한 피의자 전 단계로서 참고인으로 부르는 게 있죠. 김장환 목사는 그러니까 피의자 전 단계인 참고인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게 지금 구성되고 있잖아요. 네네. 조금씩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로비를 했던 거고. 예. 그래서 내일 안 나오면 뭐 수사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럼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한테 다시 나와라 하는데 안 나온다. 뭐 김건희 같이 되는 거죠. 안 나오면 뭐 또 나오라고 그러죠. 그럼 또 안 나오겠죠. 한 몇 번까지 안 나오면 뭐 한 두세 번 정도 뭐 봐주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제 소환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체포. 체포를 하고 뭐 예. 그 다음에 수순 늘 우리가 보던 거 아닙니까? 또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우리 감옥에 넣고. 우리 김장환 목사님을 제가 모셨던 네네. 사람으로서 그 양반의 지금 심리는
달달달달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런데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오라마라 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기독교 대통령이야? 나를 뭐 체포라도 할 거야? 한번 해봐 되는지 이 마인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죠. 속내야 제가 뭐 달달 떨고 있는 건 모르는데 근데 네. 목회자 목사라는 게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양무리를 인도하는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고 아니 목사가 그, 뭐 네 하여튼 같은, 뭐 근데 거기서 같은 양이죠. 거기서 같은 심부름 양인데 양 중에 좀 앞에 있거나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임양. 사실은 기본적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범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만든 질서에 협조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건 목회자로서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막 저지르고 남을 괴롭히고 해치고 뭐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목회자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젊은이가 군 복무 중에 터무니없는 일로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 책임도 묻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대통령이 경로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2, 제3, 제4의 범죄가 막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제대로 좀 진상을 밝히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괴롭힌 사건이 지금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 제도로는 할 수 없어서 특별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목회자가 협조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생명에 대해서 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들바들 떨고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죽어간 채 일병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그 양반 연세가 있으니까 자식보다 훨씬 어린 아이잖아요. 네. 그렇죠? 손주뻘 되잖아요. 징병제 국가에서 해병은 자원 입대이기 손주뻘 때문에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요. 손주가 저 몇 년 전에 군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손주 얼마나 이뻐요, 정말. 자기 손주 이쁠 거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쁠 텐데 네. 남의 손주도 이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해병대 자원 입대했다면 정말 건강한 젊은이였잖아요. 그렇죠. 그 젊은이의 죽음 앞에서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봐야죠.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여가지고 법 위에 군림하고 예.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냥 고관대작들하고 계속 통화나 하고 예. 뭐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과 관련한 뭐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자꾸 유출되고 이런 것이 이거는 한마디로 망신주기다. 이런 특검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응할 수가 없다. 지금 정의의 관점에서 아니 뭐 좋아요. 저러고 그거 있어요. 약간 피의사실 공포죄가 형법상 존재하는 범죄니까 예. 그 민감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언론에 하나둘씩 나오는 게 옛날 검찰이 하던 수법이거든요. 네. 그 특검도 사실 그런 문제 제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피의사실 함부로 공표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니요, 뭐 특검이 공표한 게 아니라 예. 그 기자들이 이제 공표를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만약 특검을 통해서 그 사실에 접근하게 됐다면 이건 경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 결과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특검 관련해서 뭐 특종이 있다거나 옛날에 검찰이 뭐 돌아가면서 언론사 하나씩 특종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예. 없어야 되는데 그런 구시대적인 검찰의 행태가 특검에서도 반복된다면 네. 당연히 경계로 삼아야 하는데 문제는 김장환 목사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예. 고관대작들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어떻게든 현실 권력을 영위해 가려고 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교분리라는 대원칙을 깨버린 자기의 잘못을 성찰해야지. 그렇지. 예. 그 자기의 범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자기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하다가 경찰관에 단속에 걸렸어요. 네. 그러면 자동차 차창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자동차 내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건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프라이버시 침해됐단 말이야. 네. 내가 무슨 색깔 옷을 입는지 경찰관이 왜 알아야 돼?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
아니 소리치는 거야 지 마음인데 그럴 때 쓰는 말이 적반하장 아닙니까? 예.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게 먼저죠. 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김정한 목사의 통화 내역이 공론화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네. 목회자가 이럴 수 없다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그 젊은이 생태 같은 아들을 잃은 부모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예. 아직도 그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그 부모님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김정한 목사가 봐야 될 마음이 뭔데요? 자기의 위신이에요? 자기의 안위예요? 목회자라면 진짜 누굴 봐야 돼요? 죽어간 젊은이와 젊은이의 부모를 봐야죠. 근데 우리 김장환 눈에는 약자가 감옥에 간 이명박 뭐 이런 정도입니다. 또 감옥에 있었던 전두환. 아니 그러니까 약자가 아니라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방송 관련해서 이슈 같은 것도 좀 해결해 보고 예? 기왕이면 세금도 덜 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내부의- 의시되고 내부의 직원들에 대한 노동 탄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 뭐 가족이 있는데 생이별 시켜요. 그래서 밑보이는 인간 있으면은 막 근거지도 없는 지방으로 전출시키고. 아우지 탄광으로. 그렇지. 뭐, 아니 근데 뭐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예. 죄송합니다만 네. 네 십자가를 들고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면 예. 그럼 김정한 목사의 십자가는 뭐가 있습니까? 목에 거는 액세서리 말고 김정한 목사가 짊어졌던 십자가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광밖에 없잖아요. 네. 권세밖에 없잖아요. 네.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아휴.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 예.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내부에 성비위도 있고요. 예. 뭐 근데 이게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입막음 뭐 이런 수준으로 은폐가 그냥 되고 말이죠. 흔히 하는 협작, 흔히 하는 조직 운영, 흔히 나만 안 다치면 돼. 예.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럼 목사라고 그러지 말아야죠. 그냥 사장이라고 그러거나 뭐- 덜 떨어진 사장이라고 그러거나. 폐하가 맞습니다. 그 양반은 거의 극동방송에서는 황제로 여겨지는 그런 분인데 아유 그한 줌도 안 되는 거고 그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돌아가시면 다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걸 이분이 뭐- 그러니까 저 돌아가시면은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염려가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동상을 세웠어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동상을 세웠어. 자기 동상을요? 네. 자기가요? 자기가 세웠다기보다는 저기 가까운 뭐 후배 어디다가요? 경복대인가요? 그 남양주 쪽에 있는 학교에서 네네. 김장환을 위한 동상을 세웠는데 그렇게 애처럼 좋아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분이네요. 심각한 분이에요. 이승만 같은 사람이 이승만이 살아생전에 동상 세웠잖아요. 그때 깨졌잖아요. 네? 4.19 살고 때 깨졌죠.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윤석열이가 그 감옥에서 휴대전화로 자기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봤다고 하네요. 뭐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편의를 많이 봐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려인들과 연대하기 위한 뭔지는 모르겠는데 반려견 키우는 아니 근데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면회할 때 네. 휴대전화 못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휴대전화 가지고 들어갔다는 부속실장이 네. 장소 이동 접견을 했다는 건데 부속실장이 뭔데 특별 접견, 장소 이동 접견을 해요. 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반려견을 봤다고. 네. 그것만 받겠냐는 거예요. 음. 윤석열은 그런 핸드폰이 생겼는데 전화는 안 했을까? 핸드폰이 생겼는데 다른 거는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럼요. 예, 근데 그리고 오로지 뭐 극우 유튜브를 본다든지. 네, 그러니까 오로지 강아지만 봤다고요? 이건 믿을 수 없는 거고요. 절대 못 믿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법무부의 기강이 좀 많이 해이해진 것 같고 기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꾸 정성호 장관 얘기하게 되네요. 기강을 잡고 분명히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지 않고 지금 검사들에 둘러싸여 있기만 한데 이재명 안타깝고 대통령하고 별로 답답합니다. 어울리는 분 같진 않아요. 네. 저 정성호 장관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주도적으로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럼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양반인데 그 정성호 장관은 좀 그 조직을
느슨하게 아니 관리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생각이. 국무회의가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보면 끝까지 보게 되던데. 글쎄. 아니 그리고 되게 고마운 얘기도 많고요. 막 서민금융진흥원 얘기 15.9% 이런 네. 얘기들 이게 다 대통령이 퍼센테이지까지 머리에 다 입력해 놓고 예. 이제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야 만만치는 않겠다. 정말 일하는 공부하는 이제 국민의원들이 돼야 되는데 근데 법무부 장관은 사뭇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에 그 혐중 시위, 윤어게인 이런 거. 혐중, 예, 중국 혐오 예, 시위. 이런 거 정말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제가 적어왔어요. 이를테면 경찰이 집회 시위할 때 이렇게 고착하는 거 있잖아요. 차벽 세우고 예, 예, 예. 인력으로 고착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네네. 이래서 그 혐중 시위 자체를 안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소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데시벨만 넘으면 바로 중지시켜 버리거나 그렇지. 이런 거. 예.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집회 자체를 불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이긴 하지만 네.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남의 재산을 뺏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럼요. 재산권이 있다 자유라고 하더라도. 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남을 해칠 권리, 누군가를 혐오하고 선동할 권리, 혐오하자고 선동할 권리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금지 통보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시위도 마찬가지 무조건 시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현저하게 방해될 때는 시위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공공의 근데 이익에 반할 그럼요. 경우. 예. 아니 현저하게. 근데 예. 명동은 어떤 곳이냐면 늘 차가 막혀요. 네. 그러니까 시위는 꼭 기묘한 시위가 아니면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위를 어떻게 하냐면 윤어게인은 극히 소수의 극렬 분자들이 시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행진을 할 때 보면 네. 한 명 가고 또 한 명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교통방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네. 예. 그럼 그거 체증해가지고 이건 시위가 아니라 교통방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그러면 우리 혐중 시위 같은 거 한번 연구해가지고 대책을 내놔라 그러면 한 30개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시행하면 돼요. 근데 국무위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주 의제만 딱 한마디로 하면 근데 국무위원들이 그냥 어벙벙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대통령이 그거 업무방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업무방해 맞죠. 왜냐하면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거니까. 네. 아니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측면 대한민국 커요. 앞으로 더 커져야 돼요. 사드 사태 때 명동에 있는 공실률이 60% 70%까지 올라갔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 집안이 비극적 사태를 겪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근데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죄를 탕감받으려고 그렇게 극단 세력들이 명동을 누비고 다니는 걸 국가가 그냥 지켜봐야 되냐? 그런 헌법상 권리는 그 없습니다. 얘기를 이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됐다는 거는 주무장관이 신경을 잘 안 썼다. 그러니까 법무하고 행안이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또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왜 박현수 그 서울경찰청장 네. 대행 그 사람 내란 공범으로 꼽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왜 아직도 안 갈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 인사가 이제 지금 인사가 각 부처가 다 쌓여 있어서 인사가 좀 늦어지긴 해요. 아니 그딴 사람은 몰라도 박현수는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민정에서 적체인데 예.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서울청장은 어떻게 하냐면 서울청장도 중요하고 차장도 중요해요. 차장이 이제 집회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서울청차장을 그것만 포인트로 바꿔도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서울청장은 인사 내면 그 다음에 박현수는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뭐 문제된 건 그 다음에 한번 털어보면 되는 거고 그런 걸 하는 게 장관의 자리입니다. 그렇지. 근데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이제 분투해가지고 네. 대통령 따라 배우기 이런 것 좀 하고 그래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국무회의 들어가기 전에 밤새 그냥 사전에 모의고사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 날마다 터니까. 날마다 못 살게 구니까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고가 시작되면서 인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뭐 그거는 한계죠. 그럼에도 그걸 투덜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뭐 한계는 분명한 거고 특히 21대에 뭐 친 이재명계 의원이라고 꼽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이다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솔직히 김남국이죠. 근데 정설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사실 그럼 나머지 재선 이상은 다 친 이재명계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대통령이 그 양정철 씨한테 그래도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꼭 공천시켜라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다 안 됐다는 거야. 네. 다 김남국도 원래 이재명계는 아니었고 네. 나중에 이재명계가 된 그렇죠. 경우죠. 보고 예. 네.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보고 재발견한 케이스죠. 저는 그래서 이 친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이재명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요. 윤석열이가 민주당이 집권하게끔 내버려 뒀겠습니까? 오로지 자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그 15.9% 있었잖아요. 서민들에게 네. 그거라도 꼴랑 해주냐. 예. 니들은 예대 마진으로 예금 대출 마진으로 그렇지. 3, 40조씩 횡재하면서 그 총 비용 몇백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이야. 리스크 관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냐.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정말 돈 몇백만 원 못 구해가지고 정말 초라해지고 죽음으로 막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그건 복음 말씀이에요. 은행들이요 사회적 공헌해요. 어제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전체 은행이 은행연합회 통해서 다 하는 게 1조 9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꼴랑 1조 9천억이냐는 거죠. 사실은 횡재하는 거에 비하면 그 횡재는 전부 다 국민들에게 하는데 네. 또 하나는 1조 9천억 정도 사회적 공헌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서민금융진흥원에 보내는 돈이에요. 네. 근데 서민금융진흥원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연리 16%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거의 네. 사채 수준에서. 어. 그러니까 그거를 낮춰야죠. 낮춰야지. 그거를 경기도 때는 1% 했어요. 예. 그리고 저 악성 부채 이런 거 소각해도 돼요. 그럼 받지도 아니, 또 못해요. 그렇게 어차피 하셨어, 이 네? 대통령이. 아니 그렇죠. 7년 되고 저 5천만 원 이하 예. 채권 추심 비용만 들어요. 어차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족쇄라도 풀어주자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는 뭡니까? 국가의 자리는 미국에서 쇠사슬 차고 발에 족쇄 찬 국민들의 쇠사슬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악성 부채 때문에 쇠사슬 차고 있는 서민들, 저신용자, 저소득자.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지 단박에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내몰릴 수도 있는 거지. 한땐 잘 나갔던 사람도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의 족쇄 풀어주는 게 역할인데 이런 면에서 대통령이 정말 고군분투하는 게 용비어천가 그만해야지.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 아니 왜냐면 없는 사람들 입장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게 네. 몇백억 가지고 정말 아이고 참 막 욕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대통령이 욕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게 아니라 네. 지켜보는 우리가 그러면서 좀 문제를 풀어가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닮은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내각에 많이 포진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재명 닮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고 아니, 뭐 많이 발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일도 안 됐어요. 예. 일은 뭐 한 3년어치 일한 것 같은데 이제 100일도 안 됐으니까 예. 하나하나씩 잡아보고요. 또 하나는 어제 중요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인사수석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수석이 된 분은 인사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출신이고 그러니까 공직으로 오랜 분인데 인사 문제를 좀 제대로 인사수석의 보좌를 받아가면서 풀어보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니까 앞으로 인사 문제는 훨씬 더 탄력을 받으면서 갈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좀 정착하려면 그래도 한 6개월 뭐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의 인사는 그래도 이재명 스타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막연한 기대는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구조가 짜이고 있어서 네. 기대할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